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24개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는 말을. 한자 수만 자를 외우며 자란 저에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제 학생들이 그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업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엔 선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선택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5천년 한자 문명의 나라에서 600년 된 이웃나라 문자가 젊은 손가락 사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교실에서 목격한 문자 혁명의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광둥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올해로 교단의 선지 18배째입니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번갈아 가르쳤고 지금은 한국어반을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어에 큰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였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쓴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중요한 건 실용성이었습니다. 영어는 국제 공용어이고 일본어는 경제 대국의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그 사이 어딘가 K-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취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19년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봄 학교에서 제2외국어 선택 현황을 집계했습니다. 일본어반 42명, 한국어반 67명.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어반이 일본어반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왜 이렇게 인기야? 드라마 때문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학생들을 끌어모은 것이라고요. 일시적인 유행이겠거니 했습니다. 한자를 수천 자 외워야 겨우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우리와 달리 그 나라 문자는 몇 주면 읽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저는 과장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의 나라 말을 배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동기가 있었죠. 그걸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자 문학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외웠고 중학교 때는 1000자가 넘는 한자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3000자 이상을 알아야 일상적인 독해가 가능했죠. 대학에서 어문학을 전공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한자는 위대한 문자입니다. 수천 년 역사가 녹아있고 하나하나의 의미와 철학이 담겨있죠. 하지만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글자마다 모양이 다르고 발음과 뜻을 따로 외워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음을 치고 변환 목록에서 원하는 한자를 골라야 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글의 구조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 총 24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 24개의 기호를 조합하면 11,000개가 넘는 음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칠판에 자음을 적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키읔. 그 다음 모음을 적었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학생들은 멍하니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전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 자모는 이게 전부야. 여기에 쌍자음이랑 이중모음을 더하면 조금 늘어나지만 기본 원리는 이 24글자로 설명이 돼.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자보다 훨씬 적네. 저는 그 말을 무심히 넘겼습니다. 당시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글자 수가 적다고 해서 언어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문법도 있고 어휘도 있고 발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교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자음 모양이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학생은 이미 한글 자음의 제자 원리를 눈치챈 것이었죠. 기역에서 키읔으로, 니은에서 디귿으로 획을 더하면 비슷한 계열의 더 센 소리가 된다는 거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한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이야. 그리고 획을 더하면 같은 위치에서 나는 더 강한 소리가 돼.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규칙만 알면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자를 배울 때는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었죠. 한자에는 부수가 있고 구성 원리가 있지만 글자마다 새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이 가능했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한글 자판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 키보드에 한글을 설정하고 입력해봤습니다. 기역을 치면 기역이 나왔습니다. 아를 치면 아가 나왔습니다. 기역과 아를 연속으로 치면 가가 됐습니다. 중간에 변환 과정이 없었습니다. 후보 목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대로 바로 글자가 완성됐죠. 저는 중국어를 입력할 때의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병음을 칩니다. 예를 들어 한자 학교를 입력하려면 쉬에 샤오라고 치죠. 그러면 화면에 수많은 동음이어가 뜹니다. 학교, 협조, 효소, 혈소판. 그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번호로 선택해야 합니다. 빠르게 치면 분당 200자에서 250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글은 입력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생각한 소리를 그대로 누르면 됐습니다. 선택 과정이 없으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문자 입력 속도가 일상에서 그렇게 중요할까 싶었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써왔고 병음 입력 방식에도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학생들은 다른 세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란 세대였죠. 그들에게 문자 입력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그 세대에게 입력 속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소통의 밀도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제 학생들이 한글을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할 줄은요. 수업 시간에 배운 문자가 교실 밖으로 나가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퍼져나갈 줄은요. 그건 다음 학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반 학생 수는 더 늘어 있었습니다. 78명. 한 학기 만에 11명이 추가된 겁니다. 교실 뒤쪽에 책상을 더 들여놔야 했죠. 저는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자모 조합, 받침 규칙, 기초 문장 구조.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시험 성적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선생님.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는 중이에요. 한글로? 네. 연습 삼아서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뭐 해? 나 심심해. 어눌하지만 분명한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상대방도 한국어반 학생이야? 아니요. 다른 반이에요. 근데 얘도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어반이 아닌 학생이 어떻게 한글을 읽죠?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줬어요. 자음이랑 모음 조합하는 법만 알려줬더니 금방 읽더라고요. 금방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데? 1시간쯤요? 읽는 건 그 정도면 되더라고요. 쓰는 건 조금 더 걸렸지만요. 1시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한자를 배울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우리는 초등학교 6년 내내 한자를 배웁니다. 그래도 신문을 편하게 읽으려면 수천 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생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한글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업 외에 한글로 메시지 보내는 사람 있어?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보내? 중국어로 보내면 되잖아.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재밌어서요. 그리고 빨라요. 빠르다. 그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빠른데? 입력이요. 생각나는 대로 바로 치면 되니까요. 한자처럼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비밀 대화할 때도 좋아요. 부모님이 못 읽으시거든요. 교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죠. 학생들은 한글을 암호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언어로요. 하지만 암호라고 하기엔 배우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1시간이면 읽을 수 있고 며칠이면 쓸 수 있는 문자. 그건 암호가 아니라 새로운 소통 도구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글의 입력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죠.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합니다. 생각한 소리를 그대로 누르면 글자가 완성되죠. 중간에 선택 과정이 없으니 인지 부하가 줄어듭니다. 중국어는 다릅니다. 병음을 입력하고 동음이어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고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선택에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빠르게 대화할 때는 그 차이가 누적됩니다.
저는 교사로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자는 우리 문명의 근간입니다. 수천 년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죠. 그런데 제 학생들이 이웃나라의 600년 된 문자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저는 교육자입니다. 학생들의 선택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도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세대답게 효율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지나고 드라마 열풍이 식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요. 그 예상이 틀렸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였죠. 저는 채점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 교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메시지 보면 이상한 글자가 섞여 있던데. 그거 한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반 학생들이 쓰는 거야. 근데 한국어반 아닌 애들도 쓰더라고. 내 반에서도 봤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다른 교사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실감이 났죠. 한글이 한국어반을 넘어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저는 학생들의 SNS를 관찰했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공개 게시물만 봤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게시물 중간중간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한 한국어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감탄사나 짧은 표현들이었죠. 대박, 진짜, 아이고, 어떡해. 중국어 문장 사이에 한글 단어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한글을 섞어서 써? 답장이 왔습니다. 느낌이 달라요. 중국어로는 표현 안 되는 뉘앙스가 있어요. 느낌이 다르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기능이었죠. 같은 뜻이라도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결이 달라집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반 등록 인원은 91명.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한국어반이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한글 배웠어요. 이번 학기부터 정식으로 수업 듣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정규 수업 전에 이미 한글을 익힌 학생들. 친구에게 배웠거나 인터넷 강의를 받거나 한국 드라마 자막을 보면서 독학한 경우도 있었죠. 저는 수업 방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기초반과 중급반을 나눴죠. 이미 한글을 읽을 줄 아는 학생들에게 자모부터 가르치는 건 시간 낭비였으니까요. 중급반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단순히 읽고 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활용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수학 공식 옆에 한글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공식 외우는 방법이요. 한글로 적으면 발음대로 읽히니까 기억하기 쉬워요. 다른 학생은 일기를 한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못 읽으시거든요. 비밀 일기 같은 거예요. 교실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표기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도구로요. 저는 교육자로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제가 가르친 문자가 학생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 한자 문학원에서 다른 문자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게 정상인가?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해외 한국어 학습자 통계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크게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죠.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한국 유학 수요 증가.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요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자 자체의 힘이었죠.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적죠. 디지털 환경에서 입력이 빠릅니다. 이런 특성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유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아직 저 혼자만의 추측이었습니다. 확신이 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 증거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해 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제2외국어 교육과정 개편 관련 설문조사 참여 요청이었습니다. 설문 항목 중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정규 교과목 채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이었죠. 저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가 정규 과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 아직 검토 단계래. 근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저는 설문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현재 제2외국어로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이 지정되어 있었죠. 한국어는 일부 지역에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전국 단위 정규 교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태국은 이미 대학 입시에 한국어를 포함시켰고 베트남과 인도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죠. 선생님, 그러면 한국어로 대학 갈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영어는 너무 경쟁이 심해요. 한국어가 입시에 들어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용적인 계산이었죠. 영어는 거의 모든 학생이 배웁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반면 한국어는 아직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선점 효과가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도 보고 있었습니다. 입시 전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학생들은 이미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규 과목이 되기 전부터요. 제도가 수요를 만든 게 아니라 수요가 제도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른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학교 밖에서 한국어 학원이 늘어나고 있었죠. 시내 중심가에 새로 생긴 어학원 간판을 봤습니다. 한국어 회화반 모집, K-팝 가사로 배우는 한국어. 저는 호기심에 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처 직원에게 물었죠. 수강생이 많아요? 요즘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배우나요? 다양해요. 드라마 보려고, 아이돌 팬미팅 가려고, 유학 준비하려고. 근데 요즘은 그냥 재밌어서 배운다는 애들도 많아요. 재밌어서.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언어학습의 동기가 바뀌고 있었죠. 예전에는 취업이나 유학처럼 실용적 목적이 주였습니다. 지금은 즐거움 자체가 동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교실 안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흐름의 일부였죠. 한류 콘텐츠가 문화적 관심을 만들고 그 관심이 언어학습으로 이어지고 언어학습이 문자 사용으로 확장되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중심에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빠르고 규칙이 명확한 문자. 디지털 세대에게 최적화된 도구였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흐름이라고요. 한 학교, 한 지역의 현상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적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의 순간으로 수렴되는 장면을요. 그 순간은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6월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죠. 영어, 일본어, 한국어 세 부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부문 심사를 맡았습니다. 대회 당일 강당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영어 부문 참가자가 가장 많았죠. 45명, 일본어는 23명, 한국어는 31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영어가 압도적이었지만 저는 다른 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부문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어반 수업을 들은 지 1년이 채 안 된 학생들이었죠. 그런데도 대회에 나왔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름은 린웨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죠. 주제는 자유였습니다. 린웨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웨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문자에 대한 거예요. 저는 펜을 들고 채점표를 준비했습니다. 린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자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1000자, 중학교 때 2000자, 지금은 3000자 넘게 알아요. 한자는 어려워요. 하나하나 외워야 하니까요. 근데 작년에 한글을 배웠어요. 놀라웠어요. 24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린웨이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명확했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고요. 근데 진짜였어요.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었고 한 달 만에 쓸 수 있었어요. 한자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린웨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이건 제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한글로 썼어요. 친구도 한글을 몰랐는데 제가 가르쳐줬어요. 30분 걸렸어요. 이제 우리는 한글로 대화해요. 부모님은 못 읽으세요. 강당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뭉클했죠.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래요.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알면 응용할 수 있어요.
한자는 그렇지 않아요. 글자마다 따로 외워야 해요. 리네이가 마무리를 향해 갔습니다. 저는 한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는 우리 역사예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문자는 도구예요. 좋은 도구는 쓰기 쉬워야 해요. 한글은 좋은 도구예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채점표에 점수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리네이는 제가 수업에서 가르친 내용을 자기 언어로 소화해서 말하고 있었죠. 대회가 끝난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리네이가 한국어 부문 1등을 차지했죠. 저는 리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 발표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내용 직접 생각한 거야? 네. 평소에 느꼈던 거예요. 한글 배우면서 계속 신기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계속 공부할 거야? 네. 한국 유학도 생각하고 있어요. 리네이가 돌아간 후 저는 강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빈 무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목격한 건 한 학생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선언이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이 다른 문자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변화였죠.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로요.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리네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됐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었죠. 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네이의 발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건 대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죠. 처음에는 학교 내부에서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저는 퇴근 후 집에서 그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한쪽은 공감이었죠. 나도 한글 배우는 중인데 진짜 쉬움. 한자 외우느라 죽겠는데 한글은 일주일이면 된다고? 이 학생 말 맞음. 문자는 도구임. 다른 한쪽은 반발이었습니다. 한자가 우리 문화인데 이게 뭔 소리야. 외국 문자 좋다고 칭찬하는 게 맞아? 한글이 쉬운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한자를 폄하하면 안 되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댓글창이 전쟁터가 됐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리네이가 공격받을까 봐요. 다음날 학교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죠. 저는 긴장하며 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발표 영상 봤어. 학생이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더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때? 그 학생이 잘못한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리네이는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한 겁니다. 한글이 배우기 쉬웠다는 건 사실이에요. 한자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문제는 여론이야. 학부모 항의 전화가 몇 통 왔어. 저는 놀랐습니다. 항의요? 우리 아이가 한자 안 배우고 한글만 배우려 한다고. 학교에서 이상한 걸 가르치냐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리네이의 발표가 의도치 않은 파장을 일으킨 거였죠. 며칠 후 리네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리네이의 표정이 어두웠죠. 선생님, 저 잘못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어. 다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야. 리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자가 싫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한글이 편하다고 했을 뿐인데. 저는 리네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아.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죠. 학교 측은 조심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인터뷰는 거절하고 공식 입장만 내보냈죠. 학생의 발표는 개인적인 학습 경험을 공유한 것이며 학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리네이는 진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논란이 되다니요.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오히려 한글에 대한 관심도 커진 거였죠.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글이 뭔데 이렇게 난리야? 한번 배워볼까? 저는 역설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반발이 관심을 낳고 관심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죠. 한 달 후 새학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반 신청자가 폭증했습니다. 124명. 역대 최다였죠. 교실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서 2개 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논란은 일시적이었지만 그 논란이 남긴 건 호기심이었죠. 사람들은 왜 한글이 쉽다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니네의 발표는 씨앗이었습니다. 논란이라는 비바람을 맞았지만 그 씨앗은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논란이 가라앉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생각을 했죠. 니네의 발표가 왜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죠.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지식과 철학을 담아온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16살 학생이 무대에 서서 말한 겁니다. 이웃나라 문자가 더 편하다고요. 그게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전으로 느껴진 거였죠. 저는 린웨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10월 초였죠. 린웨이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 모르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요. 한글 어떻게 배웠냐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디서 연락처를 알았대? 영상 댓글에 제 SNS 남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거기로 연락이 와요. 린웨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함에 수십 개의 대화창이 있었죠. 대부분 한글 학습 방법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배운 방법 그대로요. 자음 모음 외우고, 조합 규칙 익히고, 매일 조금씩 쓰라고요. 린웨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됐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린웨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사가 되어 있었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학생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배움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한국어반을 취미 수업 정도로 여기던 분들이 진지하게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배우기 쉬워? 학생들이 왜 그렇게 좋아해? 저는 설명했습니다. 구조의 규칙성, 입력의 효율성, 학습의 접근성.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일부는 직접 한글을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어 교사인 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배워볼까? 요즘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가르쳐 드릴게요.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소수의 취미가 아니었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반 수업을 공개했죠. 교실 뒤에 학부모 15명이 앉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린웨이 영상 논란 이후 학부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부모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가 요즘 한글로 일기를 쓰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근데 아이가 행복해 보여요. 글 쓰는 걸 좋아하게 됐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죠. 학부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자로는 일기 쓰기 싫어했거든요. 글자 틀릴까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한글은 편하대요. 생각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직접 연결돼서 그래요. 중간에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학부모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아이한테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논란 이후 걱정만 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학생들은 한글을 통해 표현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발은 시끄러웠지만 일시적이었죠. 변화는 조용했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것이 결국 이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규모였죠. 한국어반은 이제 3개 반으로 운영됩니다. 학생 수는 200명을 넘겼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2외국어가 됐죠. 린웨이는 졸업했습니다. 한국 대학에 진학했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가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물론 한글로요. 선생님, 저 여기서 잘 지내요. 한글 배워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3년 전 강당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하던 학생이 이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린웨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 23명이 한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한 졸업생도 7명입니다. 한국어가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거죠.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생각이 손끝으로 바로 흘러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한자로 쓸 때와는 다른 속도감이 있죠. 물론 한자를 버린 건 아닙니다. 공식 문서나 학술 자료는 여전히 한자로 씁니다.
두 문자가 제 안에서 공존하고 있죠. 하나는 깊이를 위해, 하나는 속도를 위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배웠다고 해서 한자를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문자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한자의 함축성, 한글의 직관성,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지역에서 한국어가 정규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된다고요. 오랫동안 논의되던 일이 마침내 결정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교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3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취미에서 정규 과목이 되기까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움직였죠. 제도는 그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문자는 도구입니다. 린웨이가 발표에서 했던 말이죠. 저는 그 말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좋은 도구는 스스로 퍼집니다. 한글은 스스로 퍼졌습니다. 교실에서 복도로, 학교에서 가정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써본 사람이 편리함을 느꼈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눴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교사로서, 관찰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사용자로서. 오늘 아침 수업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대.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쉽긴 해요. 우리한테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600년 전 한왕이 품었던 꿈이 지금 여기 중국의 한 교실에서 실현되고 있었죠.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 단순한 목표가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한글로요.